김현정의 뉴스 쇼. 73주년 광복절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마다 찾아오는 광복절입니다만 올해는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남과 북이 공동으로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사업 진행하기로 했고요. 개성 남북연락사무소에는 끊겼던 전기가 오늘부터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닷새 후에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 있고요. 선발대가 역시 오늘 금강산으로 떠나죠. 생각해보면 말입니다. 73년 전에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했던 우리 선조들, 광복 후에 우리 민족이 이렇게 둘로 갈라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셨을 거고요. 그 갈라짐이, 그 쪼개짐이 70년을 넘어갈 거라고는 더욱더 상상 못하셨을 겁니다.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올해 광복절은 남과 북이 모처럼 함께하면서 선조들 앞에 조금이나마 고개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진짜 광복은 통일 아닐까요?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뭔가 오늘 고민을 좀 해봤으면 합니다. 광복절 아침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예, 광복절 아침 첫 번째 포인트 뭐부터 봐야 돼요? 네, 비핵화 진전의 확신입니다. 북한 비핵화 논의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믿는다. 이게 누구 말입니까?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말인데요. 어제 얘기한 거예요? 강경화 외교장관과 남북 고위급 회담 결과에 관해 전화통화한 사실을 자신의 트위터에 언급하면서 우리는 비핵화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믿는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그가 곧 방북해서 그렇죠. 남북 정상회담 전에 비핵화 논의의 가시적 성과를 이뤄낼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모으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을 다시 하자라고 북한이 요청을 했고 우리도 화답을 했습니다만 지금 날짜는 못 잡은 상태에서 폼페이오가 북한을 가는 거고 가서 뭔가 날짜를 잡아오지 않겠는가, 확정을 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 그 상황에서 이 발언이 진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는다는 거죠. 예. 아직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일정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북미 간 물밑 협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대로 조만간 네 번째 방북길에 오를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북미 간 협상도 다시 속도를 내는 모양새라고 봐도 돼요? 예, 지난 주말부터 북한과 미국이 판문점에서 만나서 폼페이오 장관 방북에 앞선 비핵화 실무회담을 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또 핵무사일 해체, 종전선언을 맞바꾸는 협상안에 양측이 의견 접근을 이루고 있다는 오늘 조간신문 보도도 있습니다. 북한 정권 수립 기념일인 다음 달 9일, 이른바 구구절이죠. 그 구구절을 앞두고 일부 진전을 기대할 수도 있을 듯하네요. 사실은 상당히 지지부진했잖아요, 그동안. 네네. 우리가 그래서 말도 못하고 소가리하고 그랬는데 급물살을 좀 타는 분위기예요. 네. 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또 그 이산가족 상봉위원 선발대도 떠나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예. 자, 다음 포인트 뭡니까? 네, 실효성 논란 속에 BMW 운행 중지입니다. 결국은 리콜 대상인데 아직 안전점검 안 받은 차량들, 못 받은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을 중단하라. 이런 결정을 내렸어요. 맞습니다. 그게 어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BMW 차량 운행 정지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거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리콜이 결정된 BMW 차량 중에 긴급 안전 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 이게 한 2만여 대 정도거든요. 그 2만여 대 정도의 발을 묶는 조치입니다. 물론 안전 진단을 받는다면 바로 그 즉시 그 운행 정지 조치는 풀리게 되고요. 근데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가 의문인데 운행 정지 대상 차량들이 도로를 달려도 일일이 이를 적발할 방법이 마땅치가 않거든요. 그렇죠. 또 적발된다 하더라도 차량 결함 책임이 그 차주한테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실제 처벌할 수 있는지 이것도 문제로 남고 있고. 근데 어제 담화를 들어보면 운행 중지 명령에 해당하는 차량인데 도로를 달리다 적발되면 그 차주를 처벌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 근데 그 차주들이 우리가 무슨 잘못인데 그렇죠. 우리를 처벌한다는 거야. 반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반발할 불만들 수가 있습니다.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정부는 명령을 무시하고 운전했다가 화재가 실제 난다면 그 차주를 적극 고발할 방침이라고 하네요. 그래요. 잠시 후에 이 문제는 좀 자세하게 우리가 더 다뤄보도록 하고 하나 더 가죠. 네, 안희정 무죄 후폭풍입니다.
예, 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았던 안희정 전 지사 결국 어제 1심 판결 났습니다. 무죄 나왔습니다. 네, 비서 김지은 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그 피해자 진술에 의문이 가는 점이 많다.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했다는 정황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일단락되는 모습은 아닌데요. 김 씨 측은 권력형 성폭력이 심판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고요. 또 재판이 이루어진 서울 서부지법에서는 어제 저녁에 여성단체 회원들의 항의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네요. 온라인상에서도 갑론을박이 대단하더라고요. 어떤 기사의 밑을 보면은 이제 댓글이 안희정 지사 판결 환영한다. 뭐 이런 쪽인가 하면 또 어떤 기사를 열면 이 판결 문제 있다. 이게 지금 어떤 분위기로 가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의견 보내주시고 오늘 이 안희정 지사 판결 관련해서는 재판정에서 본격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김정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혼란 없이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를 아예 정지시킨다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좀 반발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운행 정지라는 초강수를 든 국토부 역시 BMW의 소프트웨어 조작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39대의 BMW가 불탔습니다. 원인을 놓고는 지금 주장이 여전히 엇갈리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일단 운행을 멈춰라. 다는 아니고 리콜 대상인데 아직 안전점검 못 받은 차량들 한 2만 대 됩니다. 그 차량들은 운행을 멈춰라. 국토부 장관이 담화를 냈습니다. 물론 장관이 강제 명령을 할 수는 없고요. 각 지자체장에게 권한이 있는데 각 지자체장들이 이걸 받아들여서 차주들에게 명령장을 발송하는 겁니다. 그 명령장을 받아든 순간부터 그 차주는 그 차량의 운행을 중단해야 됩니다. 예, 과연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인 건데요. 아직 안전진단을 못 받은 리콜 차량 2만여 대, 차주 가운데 한 분의 입장부터 확인을 해보죠. 익명으로 연결합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차량, 그 차량도 리콜 대상 차량인 거죠? 네, 리콜 통지서를 받아왔습니다. 예, 화재가 난 건 아니고요. 네, 화재는 아직까지 나지는 않았고요. 근데 화재 나신 분 차주에 비하면 그것은 심적 고통이 적겠지만 나름대로 정신적 충격을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차량 운행을 지금 안 하고 계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전혀 지금 차량 운행을 못 하고 있죠. 지금 소위 말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불안해서 운행 자체 불안해서 운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상에다가 지금 주차를 시켜놨고요. 지하 주차장에 또 세워놓는 것도 불안해서? 한 번씩 쳐다보시더라고요. 옆에 차주분들이요. 실컷 쳐다보는 그 눈빛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 차가 화재가 나가지고 내 차에 피해를 보지 않을까? 그런 눈빛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상 주차장에 지금 세워놓고 있어요, 지금요. 아니 뭔가 지금 이제 일상 생활을 하셔야 되잖아요. 회사도 다니셔야 되고. 근데 차를 두고 어떻게 다니세요? 지금 대중교통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중교통 이용하는 게 뭐 많은 분들한테는 일상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자가용을 계속 이용하던 분한테 갑자기 대중교통을 그렇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차가 없으면 안 될 지금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실례지만 어떤 일 하시는데요? 그냥 자영업 하는데요. 차가 꼭 필요하신 분이세요? 네네. 아침 오전 아침 7시부터 해가지고 유치원 등원도 해야 하고 그다음에 또 나름 또 일을 해야 하는데 전혀 지금 차를 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침에 아예 유치원 등원 시켜줄 때는 차로 자가용으로 안 하면 어떻게 대중교통으로? 네네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또 저희 부모님도 지금 차 운행을 하지 말라고. 하나밖에 없는 손주들 지금 손주 무슨 일 있으면 어떻게 되겠냐고 너가 언제 내려서 카시트에서 안전벨트를 풀고 그럴 겨를이 있겠냐고. 만약 불나면 괜찮겠느냐 해서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국토교통부에서는 강제 명령이라도 해서 운행을 지금 중단시키겠다라는 겁니다. 네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에 대해서 공고를 하는 것도 좋지만 반대로 BMW 코리아에다가 강력하게 지금 차 운행 화재 원인에 대해서 원인 분석을 정확히 하는 것도 그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 안 됐고 단지 차주들에게만 무조건 차 타다니지 마라. 그런 좀 어불성설이라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어요. 지금 저랑 같은 그 업을 하고 계신 분인데 차가 없으면 정말 안 되는 분이에요. 그분 저희 업은. 그래서 이 차를 팔고 지금 다른 차를 구매하려고 했는데
중고차 그쪽에서도 차 자체를 매입을 안 해요, 지금. 특히 리콜 대상인 차면은 매입할 리가 없겠네요, 지금. 네네. 매매를 안 하기 때문에 차도 지금 살 수도 없고 지금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 네. 지금까 뭐 BMW 동호회라든지 온라인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쪽을 중심으로는 이건 너무 무책임한 조치 아니냐? 왜 우리에게 이런 피해를 줘야 하느냐? 이렇게 원성이 높군요. 네네. 저 주위에 그 BMW 타고 다니신 분들은 일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지금 말 들어보면 관공서나 그런 데는 아예 못 들어간다고 들었어요. 지금요. 관공서 지하는 못 간대요. 이제 오늘부터. 네, 관공서도 못 들어가니까 그냥 마냥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를 속수무책인 상태입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어리둥절 황당한 상태에 빠진 BMW 차주들. 그 가운데 한 분 오늘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전문가 해석도 좀 들어봐야겠죠. 대덕대 자동차학과 이호근 교수 이어서 연결합니다. 이 교수님 나와 계세요. 예, 안녕하세요. 국토부가 운행정지 명령을 내려달라 이렇게 지자체에다가 요구를 한 건데 이렇게 되면 각 지자체장들이 다 수용을 한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뭐 거절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거부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글쎄 현재 국민 여론상 쉬운 조치는 아니지만 실제 방금 이제 그 피해자분 말씀하신 것처럼요. 이 지자체 그 단체장들 입장에서는 표밭이거든요. 표밭의 일부 주민들한테 이 차량 운행 정지 명령, 그것도 이제 좀 황당하고 어리둥절한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된다 이 얘기거든요. 결국 이제 국민 여론에 빠르게 반응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법적 근거가 왜냐하면 국토부에서는 명확히 내릴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자동차 관리법 37조에 따라서 구청장, 시장, 군수에게 요청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태가 끝나고 나서 과연 BMW가 이게 법적으로 국토부에 이를 따질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되고요. 결국 이제 폭스바겐 사태를 거치면서도 법 정비를 제대로 해놓지 못한 관련 기관의 문제가 다시 두드러지는 것이 아닌가. 운행정지는 지자체가 내려야 하는 것이긴 하지만 모든 지자체가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함께 나설지 아니면 거부하는 지자체도 있을지 정확히 장담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뭘 안 만들어 놨다 아우디 사태 겪으면서도 폭스바겐 겪으면서도 안 만들어 놨다 하시는 건 뭐 징벌적 손해배상제라든지 이런 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그때도 법이 부족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고 한탄을 했는데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옥시 사태 때 뭐 제조물 배상법 같은 거 있었지 않습니까?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급히 어떤 규정이나 법을 만들다 보니까 옥시 사태만 집중을 해서 사망이나 뭐 신체상의 큰 손상이란 거를 명시했기 때문에 이번 BMW 화재 건은 사망이나 신체적인 손상이 별로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법조차도 적용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운행 중지로 갈 수밖에 없는 좀 무리한 상황까지 왔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들이댈 수 있는 법이 그거밖에 없다 보니까 이런 무리수를 두게 되고 과연 전문가들이나 법조계에 근무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이게 과연 실행 가능할지 아니면 이렇게 적용하는 게 맞을지 의구심을 갖고 좀 걱정을 하는 그런 상황까지 온 것이죠. 법적 측면은 그렇고요. 그러니까 실효성, 과연 이렇게 해서 이게 뭐가 실효성이 있겠는가 하는 측면에서는 경찰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아니 차들이 막 달리는데 이제 BMW가 온다. 저 차가 리콜 대상인지 아닌지 눈으로 턱 보면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리콜 대상인데 안전점검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우리가 눈으로 보면 아는가? 아니면 세워서 그거를 다 뭐 어떻게 조회를 해봐야 되나? 이거 실효성 없다 이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일일에다 세워볼 수도 없고 신호 대기 시에 뭐 연식과 차종을 딱 한눈에 봐도 확인할 수 있는 방안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만약에 진심으로 이런 사태를 통해 가지고 운행정지 명령을 내리고 싶었다라고 하면은 이 차주들에 대해서 모든 표시, 뭐 이미 검사를 받았다, 안전조치를 받았다, 대상이 아니다, 대상이다 이런 것들을 표식을 의무하도록 하면서 계도하면 모를까 결론은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은 실질적인 운행정지와 단속인 목적이라기보다는 BMW를 강력하게 압박을 하면서 보다 성의 있고 자율적인 어떤 소비자 배상안이나 아니면 서비스안, 리콜 조치하는 이행 이것을 촉구하는 데 그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선입니다. 그러니까 실효성보다도 압박안, 빨리 뭔가 내놔라 이런 압박안이 아닐까라고 전문가들은 지금 보고 계신 것. 또 좀 한편으로 보면 국토부는 뭔가 하긴 해야 되는데 마땅히 지금 법 안에서 할 것도 없고 하니까 이걸 묘안으로 낸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해요. 국토부의 면피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뭐 국토부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적인 대안이다, 법적인 조치다 이렇게밖에 드릴 말씀이 없는 상황인 거죠. 알겠습니다. 운행 중지 명령 만약 이걸 지자체장이 받아들이면 여러분
그 리콜 대상인데 안전점검 안 받은 차량 2만 대 앞으로 명령장이 갑니다. 그 명령장 받아드는 그 순간부터 그 차는 움직이면 안 됩니다. 예, 그 순간부터 안 되는 겁니다. 교수님. 예예. 그 하여튼 일단 원인이 빨리 밝혀지고 뭔가 대안이 나와야 될 텐데 안전점검을 받은 차량 중에서도 화재가 지금 몇 대 발생했어요. 그건 왜 그런 겁니까? 예, 이 부분에서 일단은 BMW 측의 해명은 휴먼 에러다. 결국 정비사의 과실 때문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안전점검하는 과정에서 안전점검 잘못했다? 그렇죠. 안전점검상에서 에러가 발생해서 이것을 이자를 교체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차량이어야 되는데 문제 없다라고 넘긴 게 결국 정비사의 인간적인 실수다. 예. 너무 많은 차량들이 몰려있고 짧은 시간 안에 여러 대를 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실제 이런 논리라면은 결국은 점검을 받은 모든 차들도 내 차도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불안감에 휩싸일 수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결국은 이제 점검과 리콜이라는 것은 그런 여지가 없도록 완벽하게 조치해야 되는 게 기본인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실토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불신이 깊어지면서 매우 우려스러운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상황인데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다르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어떤 거요? 늘 BMW가 EGR의 이제 쿨러의 문제고 용량 설계의 문제다. 나머지 뭐 소프트웨어적인 에러나 다른 부분은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전문가들은 그럴 리가 없다. 예를 들면 EGR만의 불량이라면 이렇게 문제가 발생할 리가 없고 그게 한국에 국한될 리도 없고 여러 가지 의문점들을 제기하면서 BMW 자체에서 어떤 EGR과 아니면 DPF 각종 배기가스 저감 장치를 운영하는 시스템의 문제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제시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BMW 자체에서는 휴먼 에러다, 정비사의 실수다라고 하지만 전문가들의 입장에서는 정확한 리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게 아닌가. 너무 급히 리콜 조치를 내놨고 원론적으로는 본인들의 잘못이나 아니면 실수를 명확히 분석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한 가지만. 30초 남았는데 국산차에서도 화재가 요새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산차도 화재 많이 발생하는데 지금 BMW만 가지고 그러는 건 아닌가라는 또 국산차 가진 분들의 걱정도 있거든요. 불안도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실제 국산차 화재 많고 연간 5천 건의 화재가 발생하는데 그중에 대부분이 사고 아니면 방화 이런 것이고 기계적 정기적 결함은 전체 사고의 45% 내외이기 때문에 하루에 7대 정도거든요. 그런데 BMW처럼 동일한 부품과 동일한 전조 현상, 동일한 이유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다양한 원인들이 내재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BMW처럼 동일한 원인으로 연속해서 발생하는 이런 화재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집중하고 이럴 건 당연하다고 보여지는 거니까 국산의 화재 좀 다리 봐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국산 화재도 45%는 뭔가 다른 이유, 사고가 아닌 다른 이유라고 하니까 불안하긴 불안. 이게 왜 다 좀 점검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화재들.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덕대 자동차학과 이호근 교수까지 만났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광복절 아침인데 어떻게 잘 눈은 뜨셨습니까? 광복절 아침인데 눈 당연히 잘 뜨지죠. 하긴 뭐 저희한테 공휴일이라고 해서 이게 눈이 덜 떠지고 이런 건 아니에요. 아니거든요. 거의 체질화돼 있어서요. 오늘 행간도 좀 관련된 얘기 가지고 오신 모양이에요. 네, 8.15 광복절을 하루 앞둔 어제 자유한국당 김병준 혁신비대위원장이 다시 건국절 논쟁에 불을 붙였습니다. 건국절. 이 건국절 논쟁 선봉에선 김병준 위원장,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김병준 위원장의 발언으로 어제 뭐 인터넷이 시끌시끌하더군요. 이게 왜 갑자기 건국절이지? 이런 생각하셨던 분들도 있고요. 찬반 논란도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맞아요. 또 마침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독립유공자와 유족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이 자리에서 독립운동으로 나라를 찾고 임시정부로 대한민국의 법통을 세운 자랑스러운 조국의 역사는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만들었다 이러면서 감사 인사를 전했거든요. 바로 이 무렵에 김 위원장이 건국절 주장을 내놓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논쟁이 더 뜨거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요? 김 위원장은 광복 73주년 기념 국민대 토론회에 참석한 뒤에 기자들을 만나서
1948년에 주권과 영토가 모두 갖춰졌다는 측면에서 1948년을 건국절로 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도 48년을 건국을 당연시해서 받아들였던 것이다. 기본적으로 48년 건국이라는 설이 정돈되어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참 이거 가지고 우리가 토론도 많이 하고. 그렇죠. 이거 엄청나게 얘기 많이 했던 거예요. 이제는 좀 잠잠해졌나 했는데 김병준 위원장, 제1야당의 비대위원장이 또다시 건국절 카드를 꺼냈네요. 네, 맞습니다. 이 뉴스의 행간 이면 들어가 보죠. 첫 번째 행간은 다 무뎌지고 녹슨 칼을 다시 빼들었다입니다. 그렇게 보세요. 김병준 위원장이 취임할 때 뭐라고 했어요?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정립하는 데 집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극우가 아닌 뭔가 새로운 보수의 모습을 보여주려나 기대를 했거든요. 예.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예.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박정희식 성공신화를 다시 만들자고 발언해서 논란이 또 뜨거웠었거든요. 맞아요. 이것도 모자라서 건국절 주장을 또 꺼냈다는 겁니다. 이쯤에서 건국절 논란 그거 뭐였지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마 요즘은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1948년 8월 15일을 우린 교과서에서도 그렇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임시정부가 있기 때문에 48년은 그냥 그 대한민국이라는 정부 수립일이지. 그러니까 임시정부, 우리의 건국은 예. 그러니까 임시정부가 이 3일 그 1919년에 만들어졌잖아요. 예, 예. 그때 이제 상해 임시정부가 이제 출범해서 만들어졌는데 그것도 하나의 정부다. 그렇죠. 그 독립투사의 그 역사가 담겨져 있는 거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통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이게 우리가 그동안에 다 배워왔던 거예요. 48년을 건국절로 하자라고 주장하는 순간 우리의 임시정부 법통을 무시하는 것. 네, 무시하는 게 될 수도 있고요. 동시에 이승만 정부를 뭐 정당화하는 거를 뭐라고 해야 돼요? 정통성을 더 건국의 강화하는 아버지라고 것.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논란이 되는 거였죠. 근데 이 주장을 또 꺼냈다는 거예요. 이 반공, 반북, 친일사관을 받아들인 그거 뉴라이트 진영에서 주장을 해왔던 거거든요. 그렇죠. 이 왜냐하면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이 단독 정부 수립일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 김병준 위원장 새로운 보수 가치를 만들겠다고 하는 사람 입에서 나왔다 이 얘기가 이게 과연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노력인가라고 하는데 의문이 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행간은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초조하다입니다. 누가요? 김병준 위원장이요. 김병준 위원장, 비대위원장 왜요? 네, 우여곡절 끝에 지난달 17일에 취임했거든요. 예. 지금 한 달이 다 돼가요. 예. 근데 먹방 규제를 국가주의라고 비난한 것 외에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있긴 있습니다만 제일 기억에 나는 아마 건 많이 하시는 편에 속하기 때문에 그럴 텐데 지지율이 사실은 다 네. 말해주고 있어요. 예. 민주당 지지율은 엄청 많이 빠졌죠. 근데 정의당 지지율은 역대 최고치 기록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요지부동 제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분들이 그런다잖아요. 아니 민주당 지지율 떨어지면 우리한테 그 지지율이 와야 되는데 그렇죠. 왜 우리는 지지율은 꼼짝도 안 하는 거야? 왜 더 떨어지는 거야? 답답하다. 거기에 하나 질문이 더 추가되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 집토끼들은 다 어디 간 거야? 그 집토끼를 잡기 위해서 집 떠난 집토끼를 잡기 위해서 과거의 얘기를 다시 또 꺼내기 시작했다. 그럼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율을 우리가 30%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 당 지지율도 30%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도대체 왜 우리는 지금 뭐 14, 15 왜 이런 거야?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그러니까 굉장히 초조해져서 이런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또 하나 이유는 당내 입지가 너무 취약해요. 강경 세력, 비토 세력만 지금 득세하고 있거든요. 예. 그들이 지난 9일 대한민국 건국 70주년 기념 세미나를 열어서 건국절과 이승만 전 대통령을 재조명하자 강경 발언을 막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한마디로 김 위원장이 강경 보수의 눈치를 보고 있다. 그들의 등에 떠밀려서 지금 자꾸 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형국이 아닌가 네. 발언을 통해서 어제 발언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다. 세 번째 행간은 뭔가요?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국민은 건국절에 관심을 둘 여력이 별로 없다입니다. 그렇게 보세요. 지금 덥고요. 먹고 사는 거 너무 힘들어요. 덥고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왜 이렇게 많이 빠졌겠어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 제대로 못한다. 왜 똑바로 못하냐는 민심의 반영이거든요. 결국 경제 때문이다. 네, 경제 때문이에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혁신한다. 혁신의 가치에서 제일 1순위가 되어야 하는 게 경제 문제,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대안적인 담론이라도 꺼내놔야 한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 또다시 건국절 논란을 꺼내는 건 민심에 박수 오히려 받을 수 없다. 불을 지르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더덥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네. 예. 좀 대한정당의 모습을 제대로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수권정당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래요. 여기까지 오늘의 행간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청취자 김태형님, 결국은 보수 진보 진영을 확실히 나누겠다는 뜻 아니냐. 김병진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그렇게 해석을 하셨군요. 전준하님, 임시정부를 부정하면 이거 헌법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서효수님, 정치가 민생보다 이념을 가지고 다투면 국민들이 힘들어진다. 이런 문자들 보내주고 계세요. 오늘 광복절, 회사 안 가고 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도 많이들 듣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2부 가죠. 청취자 3187님, 여기 군산입니다. 광복절인데요. 저희 아파트에 태극기가 하나도 안 걸렸네요. 예, 그러셨어요. 특히 이분이 이제 걱정하시는 건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를 일명 태극기 집회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부터 태극기에 대한 어떤 선입견, 좀 안 좋은 선입견이 생긴 건 아닌가. 그래서 아파트에 하나도 안 걸린 건 아닌가 걱정되신다고. 저는 이제 새벽에 나오냐고 저희 동네를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여러분 어떤가요? 그 주변. 예, 우리가 우리의 선조들 또 독립운동가들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잖아요. 오늘 태극기를 개항하는 것부터, 작은 것부터 좀 실천해보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면서 2부 출발을 합니다. 오늘 2부에서는요. 73주년 광복절 아침 우리가 기억해야 될 캠페인 2개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우길기 반대 캠페인이라는 좀 이색 캠페인을 하고 계시는 분 한 분 계세요. 만나보고요. 잠시 후에 중국으로 떠나는 역사 강사, 스타 강사죠. 최태성 선생님을 좀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이분이 기억할게 우토로라는 캠페인을 하고 계세요. 우토로 마을에 얽힌 사연 많이 들어는 보셨을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최 선생님과 함께 짚어보죠. 그리고 예고드린 대로 오늘 라디오 재판정은요. 어제 1심 판결 내려졌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의 재판 오늘 우리 라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니까 둘 사이에 김지은 비서와 안희정 지사 사이에는 위력이 존재했다. 위력은 존재했지만 두 사람이 성관계를 가질 때는 그 위력이 작동하지 않았다. 그리고 김지은 씨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행사하지 않았다. 라는 게 무죄 판단의 근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두 변호사와 함께 여러분의 의견도 들으면서 여러분의 질문도 받으면서 오늘 2부 진행을 하죠. 50원에 담은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 그리고 유튜브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73년 전 오늘 우리는 빼앗긴 나라를 되찾았죠. 오늘요 좀 특별한 인터뷰를 준비했는데요. 2개의 캠페인을 만납니다. 먼저 만나볼 캠페인은 우길기 반대 캠페인. 오늘부터 이 캠페인이 시작된다는데 디자이너 송원학 씨 먼저 연결을 해보죠. 송원학 디자이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우길기라고 하면은 지금 일본 국기 말고 2차 대전 때 썼던 그 전범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빨간 줄이 막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그 네, 맞습니다. 네. 그 반대 캠페인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길기 반대 캠페인은 온라인에서 계속 지금 하고 있고 제가 그 일본의 폭력에 대해서 정확히 보여주기 위한 어떤 이미지를 만들었어요. 그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포스터 이건가 봐요. 네네네. 모델 얼굴에다가 우길기 모양의 상처를 그려놓은 이 포스터. 네네네. 예, 그걸 만들어서. 네. 사람들이 보고 전범기 자체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연상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작하고 배포하고 또 온라인상으로 널리 배포하는 운동. 네네네. 그렇게 맞습니다.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네네. 아니 뭐 일본 전범기 우길기 좋아하는 한국인이 있겠습니까? 많은. 네. 그렇다고 어떻게 이런 반대 프로젝트에 내가 나서야겠다. 반대 캠페인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어요? 사실 그 어릴 때부터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그런 말씀을 좀 많이 하셨어요. 무슨 말씀? 그러니까 증조부께서 땅을 팔아가지고 독립투사들에게 자금을 많이 대주셨다고 하셨거든요. 증조부께서 할아버지의 맞습니다. 아버지께서군요. 네네네. 그런 말씀을 조금 많이 들었고 제가 이런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조금 생각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부터 그러니까 어린 원학 씨를 네. 앞에 놓고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늘 문제의식이 보통의 한국인들보다 더 많으셨던 거네요? 그렇다고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왜 뭐 여러 가지 뭐 캠페인을 할 수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우길기 반대 캠페인을 택하셨어요?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전쟁이라는 것 자체의 어떤 브랜드적인 입장에서 우길기 자체가 전범의 상징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걸 인다는 자체가 굉장히 그거를 인정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니 근데 진짜 생각해보면은 그 우길기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패션에 이용하는 그런 경우를 좀 많이 봤어요. 뭐 예를 들어서 티셔츠 외국인이 지나가는데 서양인이 지나가는데 우길기 모양을 입고 지나가는 경우도 봤고 머리에 쓰는 경우도 봤고. 그 보셨죠 그런 것들 많이? 그렇죠. 어떤 것들 기억나세요? 특히 나이키라던가 에어조단 시리즈에서 우길기를 활용한 디자인들 혹은 빔즈라는 일본의 어떤 패션 브랜드가 있습니다. 거기에 요코 타다노리라는 그래픽 디자이너의 우길기를 활용한 디자인들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게 생각 없이 쓰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금 불편하죠. 조금 불편한 게 아니라 많이 불편하죠. 좀 멋있다고 입고 신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나이키 에어조던 그 운동화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우길기를 사용하다가 국내에서 우리나라에서 발매가 중단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맞죠. 이제 그렇게 반대 캠페인 하면서 반응들이 어때요? 주변 반응이 이걸 접하는 분들의 반응이? 처음 이거를 할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네가 왜?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제가 개인 사비이기도 하고 혼자 이거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너 혼자 왜 그렇게 발악을 하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막상 오늘 건국절 당일이 되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인스타그램에서 제가 그 이미지들을 올리고 광고를 하고 사람들이 그걸 리그램하고 거기에 댓글을 달고 좋아요를 달고 하는 것들이 어쩌면 작은 참여들이라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우길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분으로서 끝으로 오늘 이제 광복절입니다. 바람이 있다면? 많이 참여해 주시고 그걸 리그램 해 주시고 좋아요하고 불법 너무 감사하고요. 불법으로라도 막 퍼가시라. 그 불법 아니다 이 말씀이세요. 네네네. 이미지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거 전부 다 퍼가셔서 뭐 널리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작권 주장 이런 거 안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널리 퍼뜨려 주시고 특히 주변에 외국인 친구들 있다면 그쪽으로 많이 제일 중요하죠. 맞아요. 알려서 외국인들한테 이 우길기의 의미가 뭔지 그거 왜 옷에다가 그리고 다니면 안 되는 건지 이런 의미들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참 뭐 생각이 할 수 있어도 그걸 실행에 옮긴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멋진 분입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길기 반대 캠페인을 하고 계신 분이세요. 디자이너 송원학 씨 먼저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만날 캠페인은 우토로 캠페인입니다. 우토로.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민들 참 다양한 방법으로 일본에 착취를 당했죠. 징병된 분들도 있고 위안부로 끌려간 분들도 있고 미쓰비시 같은 곳에 노동자로 끌려간 분도 있고. 근데 여러분 우토로 마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여기에도 굉장히 많은 수의 조선인이 끌려가서 살았는데 이 우토로 마을에 평화기념관 건립 캠페인이 한창이랍니다. 이 캠페인에 직접 참여하고 계신 분 스타 역사 강사죠. 최태성 선생님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최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태성입니다. 우리 우토로 얘기하기 전에 말이죠. 지금 우길기 캠페인 얘기를 앞에서 디자이너분하고 했거든요. 그러세요?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근데 그 우길기의 이 태양이 쫙 퍼진 듯한 그 모양은 도대체 뭘 상징하는 거냐, 무슨 의미냐 물어보시네요. 네, 사실 그 문양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일본에서 사용되었던
뭐 민간에서는 뭐 복을 준다 뭐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던 문양이긴 해요. 복. 네, 이제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1870년도에 예. 일본 육군 창설 과정에서 그게 일본 육군 깃발로 사용이 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89년도에는 또 해군 깃발로 약간만 모양만 좀 바뀌어가지고. 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제 군대의 어떤 깃발로 사용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일본이 예. 이 주변 국가들 침략을 했잖아요. 침략을 했죠. 네, 그 침략의 선봉에 있었던 게 군대잖아요. 그렇죠. 그 군대가 들고 있었던 깃발이 바로 이 우길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우길기는 바로 일본 군국주의, 제국주의의 어떤 침략의 상징적인 어떤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제국주의 침략의 상징 우길기 사용하지 네. 말자. 이 캠페인이 앞에서 우리가 소개한 캠페인이고. 예. 그나저나 최 선생님은 오늘 중국 떠나신다면서요? 예, 저 지금 이제 인터뷰 마치면 바로 나가야 됩니다. 오늘 그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회에서 예.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그 발자취를 찾아가는 그런 대장정이 있거든요. 예. 거기에 지금 참여해서 갈 예정입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회와 함께하는 독립대장정 2기. 네네네, 맞습니다. 작년에 이제 1기로서 이제 상하이 중심으로 다녀왔고요. 예. 이번에는 이제 충칭 위주로 좀 갈 예정입니다. 충칭? 사실 뭐 상해 하면은 1919년 임시정부가 자리 잡은 곳이라 누구나 그렇죠. 잘 알지만. 네네. 충칭은 좀 생소해요. 왜 충칭인가? 기본적으로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크게 두 개의 시기로 나눌 수가 있어요. 예. 첫 번째 1기가 바로 상하이 시기고 2기가 충칭 시기인데 그 계기가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1932년 윤봉길 의거 아시죠? 윤봉길 의사의. 예. 네, 바로 상하이 훈코공원에 폭탄을 던졌던 윤봉길 의거. 이 사건이 벌어지면서 일본이 이 상하이 임시정부를 뭐 가만히 냅둘 수가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이동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무려 한 8년간 계속 중국의 어떤 반바퀴를 돌아서 최종적으로 정착한 곳이 1940년 충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복을 준비했던 그런 시기가 바로 충칭의 시기였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윤봉길 의사의 도시락 폭탄, 그게 계기가 돼서 맞습니다. 충칭으로. 그러면 충칭 임시정부 시기는 사실은 한 6년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네네네. 짧지만 아주 중요한 시기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이때 이제 우리 임시정부의 어떤 그 산하 부대라고 할 수 있는 한국 광복군도 창설되고 건국 강령도 만들어지고 명실상부 정말 광복을 준비했던 그 시기가 중요한 시기가 충칭 시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바로 거기로 오늘 인터뷰 직후에 떠나십니다. 독립. 네,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래요. 충칭 얘기를 잠깐 했는데 사실 오늘 이제 인터뷰를 모신 이유는 우토로 마을 때문이에요. 우토로 마을. 네네. 우리가 뭐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의 이야기라든지 군함도 이런 거는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많이 압니다만 네네. 우토로 마을은 여전히 생소하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죠. 이곳은요, 일제강점기, 즉 1941년에 이 교토, 일본 교토에 그 비행장이 건설되려고 해요. 비행장 건설되려면 이제 엄청나게 많은 노동자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바로 조선인 노동자들로 모집이 돼요. 무려 1,300여 명의 노동자들이 그 교토 비행장 건설을 위해서 모집이 되거든요. 지금의 1,300여 명하고 1941년에 1,300여 명은 아주 다른 거잖아요. 엄청난 숫자잖아요. 1,300. 어마어마한 숫자죠. 어마어마한 숫자죠. 예. 그래서 그 동원되었던 이 노동자들이 이제 뭐 활주를 닦는다든지 또 이제 당시 그 미군의 어떤 그 폭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또 이제 낮에는 또 이렇게 대나무를 덮어야 되고 막 그러거든요. 이제 그런 어떤 과정에서 공항이 이제 완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이제 폐망을 하잖아요.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이 노동자들이 그냥 졸지에 그냥 방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조선으로 고국으로 돌아오지도 못하고 거기에서 뭔가 대접을 받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버려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정말 생계한 노동자들이었거든요. 일용직. 근데 일제 갑자기 망하는 바람에 그들의 어떤 그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로 돌아올 수 있는 돈조차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곳에서 자신들의 어떤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었던 곳, 그것이 이제 우토로 마을의 역사의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 이제 미쯔비시 같은 데 끌려갔던 분들 얘기 들어보면 가기만 하면 뭔가 엄청난 보상을 해줄 것처럼 그리고 원할 때 고국으로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을 것처럼 꿰어가지고 데려간 거의 뭐 납치 수준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렇죠. 사기를 당한 수준인데 여기 갔던 분들도 다 그런 식으로 끌려가신 거예요? 그런 어떤 형태도 있고요. 또는
일자리잖아요. 어쨌건 간에.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일자리를 찾아서 자발적으로 간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제강점기라는 그 시스템 속에서의 자발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강제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지역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아니었어요. 여기가 지금 저지대라서 비라든지 태풍만 오면요. 정말 마치 폭격 맞은 듯이 그냥 정말 엄청나게 망가져버린 어떤 그런 곳이에요. 게다가 이 1945년 일제가 패망한 이후에 몇십 년 동안 이 마을에는 상하수도가 들어오질 않아요. 세상에. 상수도와 하수도가 없는 곳에서 사람이 무려 1,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모여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살아요? 특히 상수도도 상수도지만 하수도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요. 왜 그런 곳에서 사람들이 살았던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한국과 일본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보편적 인류의 어떤 인권의 문제죠. 사실 이 문제를 맨 처음 제기한 거는요. 일본 시민단체였어요. 이거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이런 곳에서 사람들을 방치해놓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느냐. 라고 해서 일본 시민단체에서 이게 문제가 제기가 되어가지고 확산되었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게 1988년도에 드디어 상수도가 설치됩니다. 이게 올림픽 열렸던 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1988년이요? 네, 이게 45년 패망되고 88년까지 상수도가 없었던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지금까지도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2018년 지금까지도요. 선생님,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사실 앞서가는 이른바 선진국 아닙니까? 그렇죠. 1988년에 우리 모습 떠올리면 우리가 어땠는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요. 일본에 상하수도가 안 들어오는 마을이 존재했다? 그러니까요. 믿기지가 않네요. 정말 그렇게 인권 유린의 어떤 방치되어 있는 어떤 그런 현장 속에서도 조선인이라는 어떤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우토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원래 거기 소유주는 일본 닛산 아시죠? 닛산 자동차 할 때 그 닛산. 네네네네. 그 닛산 자체가 거기를 원래 소유하고 있었는데 88년 상수도 설치되면서 바로 그걸 팔아버려요. 그걸 매입했던 서일본 식산이 이제 거기 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한테 퇴거를 요구한 거죠. 개발한다. 나가라. 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 거기 살고 있는 우토로 마을들은 우리가 45년 일제 패망부터 방치되어서 여기를 만들어왔던 곳인데 우리가 지켜왔던 곳인데 여기를 나갈 수는 없다. 여기는 우리가 만든 곳이다. 라고 하면서 결국은 이제 대립하게 되었던 것인데 일본 대법원에서 결국은 강제 퇴거 명령을 내리게 돼요. 그래요. 네, 정말 그 퇴거의 어떤 그 위기가 닥쳤던 곳인데 이때 정말 기적이라고 하면 기적이겠죠. 이 소식이 이제 한국에 이제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2005년부터 그 아름다운 재단과 여러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성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2005년부터. 네, 9억여 원이 모여졌고 우리 정부에서도 또 지원금만 30억 정도가 모여져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우토로 마을의 그 일부 땅을 매입을 합니다. 그 일부 땅에다가 이제 시형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 시형 아파트에 그 강제 철거될 수밖에 없는 그 주민들이 옮겨 살게 되는 어떤 그 모습으로 일단 지금은 해결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남아 계세요? 그 여전히 그러니까 조선 그 당시 끌려왔던 분들 또 그분들의 후손들 얼마나 남아 계세요? 지금은 이제 그 1세대 분들은 이제 다 돌아가셨고요. 그때 이제 오셨던 1세대 중에 딱 한 분만 지금 강경남 할머니라고 90세가 넘으신 분이 한 분만 계시고 나머지는 다 이제 그 후손들이 지금 그곳에 계십니다. 대략 어느 정도 남아 계세요? 지금 그 시형 아파트 지금 지어진 시형 아파트에 39세대가 일단 들어가셨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 지어질 그 2차 시형 아파트에 또 20세대가 또 들어갈 예정이세요. 그래서 이 정도 분들이 지금 현재 거기 우토로 마을에 계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세대 강경남 할머님은 한 분 살아계시는 맞습니다. 거고 다 나머지는 돌아가신 거고 네네네. 후손들이 한 그렇게 60여 세대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버려진 땅에서 그 일굴 수 있는 데까지 일구면서 사셨던 거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더 놀라운 거는요. 그렇게 일제가 패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제 패망되고 그들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학교에 다니지 않아요. 그 자제분들을 조선인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그곳에서 조선인 교육을 또 조선인 역사를 가르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했던 모습 정말 감동적인 모습으로 남아있거든요. 지금도 그 우토로 마을에 가시면 그 센터가 있어요. 거기서 한글 교육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쨌거나 해방 이후에 어떤 조선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그런 노력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게 참 감동을 주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우리가 벌이는 캠페인 기억할게 우토로 캠페인. 네, 맞습니다. 어떤 캠페인이에요? 이 캠페인 선생님도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 건데.
네네. 일단 지금 이제 거기가 좀 철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예, 그게 철거되면은 이제까지 그분들이 자신들의 어떤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남기 위해 싸웠던 그 투쟁의 어떤 시간들, 예. 이 시간들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공간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역사를 남겨둘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가지고 우토로 평화기념관을 그 아파트 두 채 옆에다가 또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아파트 그분들 입주하시는 그 시형 아파트 옆에다가 네네, 맞습니다. 기념관을 터가 또 하나 있거든요. 예. 그 터에다가 지금 우토로 평화기념관을 지금 세워서 예. 그 기억을 좀 보존하자라는 차원에서 그 평화기념관을 만들기 위한 그런 캠페인, 그 캠페인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아, 그런 거군요. 네. 그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하셔야 모금도 되고 그럴 텐데. 네, 그래서 뭐 김혜수 씨도 유재석 씨도 하하 씨도 뭐 이런 분들이 지금 앞서가시면서 지금 많이 홍보하고 있는데요.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아름다운 재단 사이트가 있거든요. 예. 들어가시면 돼요. 그럼 바로 우토로 마을 그 평화기념관을 세우는데 동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아주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역사 강사 최태성 선생님 지금 만나봤습니다. 아, 오늘 광복절입니다. 사실은 네. 우리 이제 위안부 할머님들 얘기를 잠깐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맞습니다. 어제가 위안부 기림일 첫 번째 기림일이었어요. 정말 의미 있는 그런 날이었죠.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날이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8월 14일이었습니다. 왜 8월 14일인가? 15일도 아니고 왜 14일이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의미가 있는 날이죠? 있죠. 의미가 있죠. 이 8월 14일이 어떤 날이냐면요. 예전 그 위안부 할머니셨죠. 고 김학순 할머님께서 27년 전, 즉 1991년 8월 14일 이때 처음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증언하신 날이세요. 첫 번째 세상에 이런 피해자가 있었습니다라는 걸 처음으로 알린 그날. 그럼요. 여성으로서 그 사실을 알린다라고 하는 건 이런 어마어마한 용기가 요구되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이죠. 근데 이분이 처음으로 그걸 말씀하시면서 이제까지 이야기하지 못하셨던 많은 분들이 용기를 내시고 240여 명의 증언을 끌어내시면서 이 문제, 이 위안부 문제를 전 세계적 차원의 인권의 문제로 부각시켰던 그날이 바로 8월 14일이기 때문에 이날을 바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정했던 것입니다. 기억을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우토로도 기억할게 우토로. 네, 맞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기림일도 역시 기억하자는 날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제가 좀 거창하게 드릴게요, 최 선생님. 네. 역사를 기억한다라는 거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일제강점기에 참 우리를 아프게 했던 위안부라든지 강제 동원의 시간, 또 광복 이후 어떤 차별 속 그 우토로 조선인들의 어떤 시간, 이런 게 다 모두 기억의 형태들이잖아요. 그렇죠. 기억에는 이렇게 다양한 유형들이 있는데 이러한 기억들을 우리가 담고 있어야 되겠다. 왜일까? 기억해야 역사가 되기 때문이겠죠. 이제는 기억 속에서만 사실은 남아있는 건데 그걸 잊는 순간 과거는 사라지는. 되풀이될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그 가능성이란 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맞습니다. 그래야 역사로 남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오늘 광복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은 뭔가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최 선생님, 중국 충칭 잘 다녀오시고요. 네, 잘 다녀오고요. 잘 기억하겠습니다. 저도 잘 기억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역사 강사죠. 기억할게 우토로 캠페인에 참여하고 계신 분 최태성 선생님 만나봤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잡기 정관용입니다. 황준식님, 앵커님, 우길기라는 말의 뜻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우길기란 일본이 다시 일어나서 전 세계를 정복한다라는 뜻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러셨는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길승천에서 나온 거예요. 아침 해가 솟아오른다. 우길승천. 예, 그 우길기인 거죠. 전범기라고 부르는 게 사실은 더 맞습니다. 전범기. 9130님, 방송 듣다가요. 그 군산분 얘기 듣고 나가봤더니 정말 태극기 단 세대가 너무 없네요. 그래서 아파트 상황실에다가 방송해달라고 전화. 9130님 대단하세요. 전화하셨답니다. 정혜은님, 방송 듣고 이제야 태극기가 옵니다 하신 분도 계시고요. 효민님은 우길기
나치 깃발 이런 식으로 동일시해서 서구 사회에다 캠페인을 하면 더 유용하지 않겠느냐라는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예, 아까 그 디자이너분께 이 뜻도 한번 전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찬희님, CBS를 알람으로 맞춰놓고 일상을 시작하니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제가 더 감사합니다. 특히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 다음부터는 유튜브 알람을 맞춰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생방송 시작하기 5분 전에 알람이 울립니다. 제가 이틀을 여러분 쉬었잖아요. 이틀. 쉬었는데 울리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들었습니다. 예, 봤습니다, 유튜브. 예,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도 공휴일인데, 광복절 공휴일인데 많은 분들이 지금 시청을 하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라디오 재판정 시작하죠. 뉴스쇼 수요일의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 여러분들 양측의 변론을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판결을 내려주시는 거죠. 오늘도 두 분의 변호인 모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노상국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73주년을 맞는 광복절입니다. 우리 좀 경건하게 지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경건한데요? 목소리부터? 네, 그 광복절은 근데 좋은 날이잖아요. 사실 네, 광복이 너무 좋은 날인데 네. 태극기 다세요. 준비를 안 해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오늘 아까 뭘 옆에서 막 쓰시길래 오늘 인사말 준비하신 줄 알았는데 다음 방송 뭘 준비하셔야 된다고. 제가 사실 준비한 게 있어요. 뭐요? 근데 그거 말하면 혼날까 봐 말을 못 하고 있어요. 뭐 준비하셨어요? 오늘 제 생일이에요. 축하해 주세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광복절이 생일. 예. 음력 아니고 양력? 양력으로. 예. 음력이면 추석일 텐데. 야, 지난해에도 그럼 우리 광복절날 노 변호사님 그 케이크 방송 끝나고 나서 불 끈 게 그날이었어요? 네. 광복절이었던 거예요? 그때 온전한 케이크였던가요? 그게 궁금하네. 갑자기. 조각 케이크. 케이크는 케이크니까요. 기억을 또렷하게 하고 케이크는 케이크니까요. 기억하겠습니다. 축하해 주십시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백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백성원 변호사입니다. 노영 변호사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지금 청취자들이 김영은님 비롯한 많은 분들이 축하한다는 문자 보내주고 계시고 두 분? 따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백성 변호사님 오늘 모처럼 공휴일이라서 양복 아니고 모자에다가 티셔츠 입고 오셨다고. 지금 유튜브로도 나가는 보기 좋다고 문자를 편해 보여서 네. 루팡님 보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이 두 분과 함께 우리가 화기애애하기 시작했지만 오늘 주제는 상당히 핫합니다. 벌써부터 문자가 쏟아지는 이 주제. 안희정 전 지사의 어제 1심 판결 났습니다. 여러분. 무죄 선고 났습니다. 1심 선고가 나오자마자 여성단체들은 납득할 수 없다. 지금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고요. 피해자 김지은 씨는 이게 끝이 아니다. 더 가열차게 대법까지 아마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의 의견 받으면서 오늘 재판정 위에 이 주제 한번 올려놓기로 하죠.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려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질문 보내주시고요. 무엇보다 여러분의 여론이 좀 궁금합니다. 이 판결이 어제 바로 난 거기 때문에 우리 청취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 보내주십시오. 우선 노 변호사님. 네네. 무죄 선고를 예상하셨어요? 사실 어느 정도 저는 좀 예상을 했죠. 왜냐하면 하셨어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고 하는 게 사실 입증되기가 매우 어렵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이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인정이 되어 왔던 건이기 때문에 김진 씨처럼 이제 성인 여성이고 또 어느 정도 이제 사회적인 그런 지위나 판단 능력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게다가 이제 그 김지은 씨의 진술과 행동이 사실은 상당히 불일치한 면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사실 그 피해자의 진술과 이 행동 이런 것들이 유일한 증거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거죠. 예상을 하셨다. 그렇습니다. 백 변호사님은 이런 무죄 나올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사실 저는 안희정 지사 처음에 구속영장 기각될 때부터 이건 무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해왔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안희정 지사가 잘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일단 우리나라 법 체계 하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력에 의한 간음죄라는 건 이런 이유로 생긴 거예요. 아주 간단히 말하면 원래 성폭행이라는 건 폭력이나 협박을
통해서 이제 강제로 성관계를 하는 게 이제 성폭행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가끔은 폭력이나 협박이 없어도 원치 않는데 어쩔 수 없이 그 성적 자유결정권이 침해되는 사례들이 있었어요. 그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예. 아니면 장애인이거나 그런 예.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거부하기도 힘들고 또 이 사람의 위세나 권세에 눌려서 어쩔 수 없이 내 생사효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 때문에 원치 않아도 성관계를 해야 되는 경우도 처벌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에 나온 게 위력행위 간음죄예요. 그게 지금 김지은 씨가 주장하는 네, 거죠. 그렇죠. 내가 어디를 맞아서 멍이 들거나 그렇죠. 뭐 머리채를 잡아서 끌고 가는 그런 명백한 성폭행은 아니지만 네. 나는 위력에 의해서 그 사람의 권력에 의해서 가불관계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당했다라고 주장을 해왔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건 눈에 보이잖아요, 사실. 폭행이면 뭐 온몸에 뭐 약간 상처가 있다거나, 뭐 멍이 들고. 협박은 뭐 녹음이나 녹취가 있다거나 그렇죠. 뭔가가 있는데 위력이라는 건 단어 자체도 일단 어렵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정도의 권세가 있었다를 가지고 처벌하는 게 아니라 그 권세를 이용해서 의사를 제압한 성관계를 했다, 이게 인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판단에서도 안희정 지사는 위력을 행사할 만한 충분한 위치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위력은 제가 국어사전 찾아보니까요. 위험 있는 강하고 큰 힘. 그러니까 위험 있는 강하고 큰 힘이 안희정 지사에게 있는 건 사실이다. 네. 그러니까 도지사, 차기 대권 후보, 거기다가 공무원들의 임명권까지 쥐고 있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쉬운 말로 하면 생사효탈권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쥐고 있었기 때문에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는 있었는데 더 나아가서 그럼 성관계를 할 때 위력을 행사했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아, 위력은 있다. 아니 위험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너 지금 나랑 이런 거 안 하면 너 자를 거야? 이런 게 위력 행사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그런 얘기는 이 사실 김지은 씨의 진술에도 없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였던 거죠. 사실. 그러니까 위력을 소유한 것과 보유하고 있는 것과 행사하는 걸 별개로 봤다는 말씀이세요. 특히 성관계를 할 때 있어서 그 위력을 행사했는가가 중요했다. 인과관계가 중요한 거죠. 인과관계가 없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위력을 가지고도 있었고 그 위력을 행사할 수도 있었지만 성관계를 함에 있어서 위력을 행사했다고 하는 그 인과관계. 그러니까 위력 때문에 성관계가 있었냐. 이 인과관계가 입증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럼 그 위력에 의한 성폭행이 인정되는 경우들은 판례에서 어떤 경우들이었어요? 지금까지는. 대부분은 이제 피해자가 미성년자나 장애인인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제 정상적인 성인 여성의 경우에는 아주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회사 사장이에요. 가해자가. 그리고 이 피해자가 좀 여러 명이고 이 피해자들한테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자르겠다라는 취지의 계속 무언의 압박들을 해왔죠. 해오고. 근데 그런 게 이제 입증이 충분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건 위력을 행사하는 거죠. 그러네요. 증거와 증인 뭐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는 경우에만 그리고 피해자 성인 진술이 여성인 경우는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어야죠. 이제 그런 것들이 결합이 돼서 가끔 유죄 판결이 나옵니다. 아주 가끔.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인 성인 여성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 안희정 지사 측 변호인이 첫날 했던 얘기 기억하시죠? 김지은 씨는 미성년자도 아니고 장애인도 아닙니다. 그게 그 의미예요.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상태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위력이 인정되기가 쉽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이게 너무 싫지만 이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우리 집 식구들이 모두 길거리에 앉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직장을 어쩔 수 없이 다닌다. 그러면 사실 위력관계 인정하기가 쉽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혹은 뭐 사회적으로도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굳이 그 직장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사실은 재판부나 누가 보기에도 좀 위력이 인정되기 어렵죠. 거기에 더해져서 실제 재판부가 판단한 것은 그런 식으로 힘들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행동이 아니었다. 너의 행동은. 자, 그거죠. 그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좀 들여다볼 텐데 우선 모든 혐의 전부 다 무죄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 4차례 위력에 의한 간음, 그다음에 5차례 기습추행, 1차례 업무상 위력을 사용한 추행. 이게 총 한 10가지네요. 10가지 공사실이었는데 이거 전부 무죄입니다. 전부 다 무죄 났습니다. 무죄 판결이 난 직후에 안희정 전 지사가 내놓은 입장 잠깐 들어보죠.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많은 실망을 드렸습니다. 다시 태어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김지은 씨께 한 말씀 없으십니까? 김지은 씨 한 말씀 하십시오.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이게 지금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무슨 뜻인가? 이제 개과천선에서 잘 살겠다는 거 뭐예요,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다 보니까 이 얘기를 왜 하셨나 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안희정 지사는 어쨌건 정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무죄가 다 나오면 다시 국민 여러분들에게 심판을 받겠습니다의 의미라고 보는 분들도 있고 정치적 부활을 꿈꾼다. 정치적인 부활을 생각하면서 던진 발언, 약간 간 보는 발언 아닌가라고 시사평론가들은 얘기하더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게 아니면 내가 어쨌건 무죄더라도 이렇게 가정이나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켰다라는 거 이제 정말 앞으로 이런 일 없이 무리를 일으키지 않고 깨끗하게 잘 살겠습니다. 뭐 두 가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저는 후자길 바랍니다. 다시 태어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기자들이 김지은 씨한테는 할 말씀 없으십니까? 물어봤는데 끝까지 안 한 건가요? 네, 끝까지 안 하고 이제 3.5m 거리에 김지은 씨가 앉아 있었다고 하는데 쳐다보지도 않았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뭐 쳐다보기 껄끄러우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제가 봤을 때는 정치적 부활을 지금 좀 모색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노변호사님도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김지은 씨는 재판 후에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 김지은 씨의 목소리는 안 나왔고요. 여성단체들이 입장문 내놨죠. 그거 잠깐 준비가 돼 있나요? 그것도 들어보죠. 성폭력 무죄 판결을 규탄한다! 오늘의 사법부에서는 안희정치 변호인단에 마치 또 한 명의 변호인단인 것 같았습니다. 부당한 결과에 주저앉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굳건히 살아서 안희정의 범죄 행위를 법적으로 증명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성 단체들이 어제 상당히 분노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서든지 증명해내겠다. 특히 이게 이제 미투 운동 첫 번째 사례였기 미투 때문에 1호 재판이죠. 그 상징성 때문에라도 더 좀 여성 단체들은 충격을 받은 분위기입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사실 재판할 때 이제 이게 그 김지은 씨 재판 관련해서 공개된 재판이 있고 비공개 재판이 있었었는데 비공개 재판에서 김지은 씨가 이제 진술하고 증언할 때 재판부가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재판부가 보였던 태도가 그 김지은 씨 측에서 보자면 좀 매우 부당하고 편견을 가진 것처럼 보였다라고 하는 게 이제 김지은 씨 주장이고 검찰 측에서도 상당히 항의를 많이 했었다 이런 얘기 나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재판정이 이제 재판부가 증언을 들으면서 뭔가 의문이 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질문했던 내용들이 상당히 그 2차 피해를 예상케 하는 그런 정도의 질문이기도 했고 또 하나는 좀 선입견을 가지고 하는 질문이 아니었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불안하고 부담스러워했었다.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무죄까지 나오게 되니까 이제 그게 전체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분노가 폭발.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지금 청취자 의견 많이 들어오는데요. 어디 갔나요? 신만성님이 조금 전에 노영희 변호사께서 김지은 씨 언행 불일치가 재판에 크게 작용했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언행 불일치인지 보충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마 쟁점이 되는 것들을 아마 우리가 설명하다 보면 이 얘기가 나올 텐데 어떤 것들이 있었죠? 어느 분 먼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김지은 씨는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에게 소극적으로라도 거부사를 표시하고 나는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력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주장이 이제 김지은 씨 주장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려면 통상적으로 판사는 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와 있는 증거를 보는데 보통 많이 보는 게 성관계 전후의 사정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러면 성폭행의 피해자라면 예를 들어서 성폭행으로 내가 피해를 당했는데 끝나고 나와서 예를 들어서 다정하게 식사를 한다. 그러면 판사가 보기엔 그랬다면 저거는 성관계도 동일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많이 한다고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모텔에서 나올 때 CCTV 같은 것에서 팔짱을 끼고 나왔느냐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침밥을 먹고 갔느냐 그냥 간 이런 것들이 다 증거가 돼요. 우스갯소리로 그래서 그러고 나서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될 수 있으니까 아침에 CCTV인 데서 식사를 해라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사귀다가 남녀가 우스갯소리로. 우스갯소리로. 근데 이번 사안에 보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는 러시아 출장 때입니다. 자, 이제 쟁점 여러분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언행 불일치 어떤 부분을 재판부가 본 건가? 첫 번째, 2017년 7월 러시아 호텔. 김지은 씨가 첫 번째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건이 바로 여기서 벌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첫 번째 성폭행을 당하고 그 뒤에는 무기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충분히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가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가 아주 중요하다. 그렇죠. 근데 첫 번째 러시아 출장에서 이제 재판부는 그 현장을 보지는 못했으니 그 이후의 사정을 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관계, 그 성폭행을 당했다고 한 이후에 김지은 씨가 안희정 지사가 좋아하는 순두부집을 찾아서 같이 아침 식사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또 하나 그날 성폭행을 당했다는 날 이제 아침은 이렇게 하고 저녁은 와인바를 갑니다. 같이. 그리고 귀국하고 나서 안희정 지사가 머리하는 곳에 가서 또 같은 미용사에게 머리를 하러 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인들에게도 꾸준히 안희정 지사를 존경한다는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럼 이게 성폭행 피해자가 할 수 있는 행동인 것인가에 대해서 재판부가 의문을 품은 거죠. 김지은 씨나 여성단체 측에서는 위력에 의해서 어쩔 수가 없었다. 순두부 먹으러 간 거나 와인바 같이 동행한 거나 미용실 가는 것도 다 어쩔 수 없었다. 순두부집을 김지은 씨가 적극적으로 스스로 찾으러 다녔어요. 적극적. 수동적으로 끌려간 게 아니었다는 그렇죠. 점을 봤다. 재판부는. 그런 거죠. 아니 그런 것도 있고 뭐 헤어샵 같은데 사실은 굳이 그 헤어샵을 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게 위력을 사실은 당한 사람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고 또 스위스 출장 갔을 때에도 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는 날 2017년 9월 스위스 호텔입니다. 같이 출장 간 거죠? 네, 같이 출장을 갔는데 이제 그때 객실이 사실은 안희정 전 지사하고 같은 곳이 아니었어요. 같은 동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안희정 전 지사랑 같은 동에 머물기 위해서 객실을 계속 바꿉니다. 근데 그거는 나 수행 잘하려고 좀 가까이 있으려고 그랬다라고 김지은 씨 측은 주장할 수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성폭행을 당했으면 가급적 멀리 떨어지고 싶어하는 게 일반적일 텐데 왜 굳이 그렇게까지 했을까? 이렇게 안 지사가 요구한 것도 아닌데.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런 식의 이제 문제가 있다고 지인에게 하소연을 하죠. 성폭행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럼 들어가지 마라 그 방에 오라 그래도 안 가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해주죠. 전임 수행비서 신모 씨입니다. 신모 씨가 안전지사 방에 들어가지 말라는 조언을 했어요. 사실은 떠나기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지사 방에 그냥 들어가고 또 하나는 뭐 몸을 씻고 와라라고 말을 하면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알아들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전혀 거기에 개의치 않고 이제 그에 맞춰서 행동을 했고 뭐 이런 식의 지금 행동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쟁점 가겠습니다. 2018년 올해입니다. 올해 2월 마포구 오피스텔에서의 성폭행. 이건 이제 성폭행이라고 김지은 씨는 주장하고 있는 건데 역시 재판부는 왜 인정을 안 한 거죠? 일단 이때면은 미투 운동이 꽤 활발했던 때죠. 2월이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단 첫 번째 이제 안희정 지사가 올라오라. 그러니까 이제 지방에서 대전에 있다가 급히 서울로 스스로 올라옵니다. 이게 대전에 있다 올라온 게 이때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피스텔에 나간 이후의 행적을 보면 이 당시는 이제 미투 운동이 활발했기 때문에 이때도 성폭행을 당했다면 충분한 증거가 될 만한 텔레그램 대화는 가지고 있는 게 정상인데 이걸 또 대부분 김지은 씨가 스스로 삭제했다라는 거. 그 부분을 재판부가 유심히 봤군요. 그리고 미투 운동과 관련된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는데 지사님 지금 이렇게 미투 운동이 있는데 저한테 이러시면 되겠습니까? 라고 충분히 거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고 이걸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뒤에 피곤이 씻고 오라 하니까 뒤에서 샤워를 하고 왔다. 스스로. 이제 이렇게 스스로 무언가를 했다라는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성폭행의 피해자가 할 수 있는 행동들이 아니다라고 재판부가 본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스스로 했다고 해서 다 성폭행이 아니다는 건 아니고 아까 전 말씀하신 그러니까 성적인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여성들, 뭐 약자들, 장애인, 또 금방 잘리면은 살 수 없는 정도 이런 경우에는 스스로 씻었더라도 스스로 순대국집을 찾았더라도 인정이 되는데 김지은 씨는 그게 인정이 안 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안희정 지사가 예를 들어서 김지은 씨의 주장이 증거로 입증되는 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 수행비서를 잘라버리겠다라거나 뭐 이런 얘기들을 했다거나 뭔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성관계하는 과정 전반에서 그러니까 김지은 씨는 거부하면 내가 잘릴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쉽게 말하면 이거거든요. 근데 그걸 안 지사가 뭔가 시사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 김지은 씨의 주장에 의해도. 그러면 피해자가 내가 그냥 단지 그렇게 느꼈다는 사정만으로 이거를 가해자가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을까? 그에 대해서 재판부가 의문을 품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저는 조금 근데 이거는 좀 결이 다른 문제이긴 한데 그 김지은 씨가 순진하다고 해야 될까? 정말로 이 안 지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예컨대 뭐 상하원에 갔을 때 부부 침실에 들어왔다라는 이제 증언이 나왔잖아요. 부인의 증언. 그러면
만약에 제가 정말로 그런 상황이라면 나 그런데 간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을 해버리면 아예 깨끗해요. 그런데 뭐 그 문자를 받고 계단 내려가서 쭈그리고 앉아서 기다리다가 뭐 잠이 들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거기 간 것까지는 또 스스로가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이번 재판부에서 판단한 것 중에 하나가 저항의 의사표시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분이 했던 최대한의 저항은 바닥을 쳐다보면 혼자 중얼거리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그것만 가지고는 거부사라고 일반적으로는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나 싫다고 했는데 안 전 지사가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나와야지 돼요. 왜냐하면 둘 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무도 입증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김진 씨는 그런 말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다른 식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라고 지금 보긴 보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상당히 또 이 사건에서 조금 쟁점으로 나중에 2심 같은 데 갔을 때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재판부가 왜 완전 무죄를 선언했는가에 대한 지금 해석을 법조인 두 분이 아주 꼼꼼하게 해주셨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무죄가 나왔는데 여성단체는 말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미투 1호에 대한 상징성이 무너졌다. 훼손됐다. 이 주장이 하나고 또 하나는 yes means yes, no means no. 좀 말이 어렵죠, 여러분. 그러니까 성관계를 할 때 여자가 그러니까 상대방이라고 해야겠네요. 여성이든 남성이든 yes라고 하지 않으면 그거는 강간으로 보겠다. 강간으로 본다라는 거. yes, yes 룰입니다. no라고 하면 노거다. 노라고 적극적으로 노라고 해야 안 돼요가 아니라 그렇죠. 안 되는 거다. 이런 룰을 해외에는 적용하는데 왜 우리는 이거를 적용하지 않느냐 이 얘기를 또 어제 했거든요. 일단 미투 1호 상징성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아무리 미투 1호로서 상징성 있다고 하더라도 무죄를 사회적인 이유로 유죄로 만들면 안 되죠. 그거는 별개 문제예요. 그러니까 물론 김지은 씨가 뭐 지금 예를 들어서 허위 고소를 했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나라 법 체계하에서 피고인에 대해서 뭐 유죄 판결이 나려면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쭉 읽어드린 것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확하게 위력을 행사했다는 만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죄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럼 yes means yes, no means no 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법에는 이거 없어요 지금? 사실 원래 no means no 룰이었는데 지금 사실 슬슬 yes means yes 룰로 가고 있죠. 같은 건 아니군요. 가고 있는데 대부분 남성들이 여자의 노는 yes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시면 정말 안 되기 때문에 요즘 법원에서는 여성들이 싫다고 말했으면은 그거는 저항을 한 것이다라고 봐요, 그냥. 근데 김지은 씨는 지금 정확히 노라고 한 적이 없다는 거고요. 저항을 제대로 한 적이 없고. 싫다 해서 노가 아니라 예스라고 하지 않으면 다 성폭행이 될 수 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그렇게만 하면 너무 근데 너무 그거는 좀 피고인에게 가혹하죠, 사실은. 예스라고 말하지 않으면 다 성폭행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럼 이거는 어떤 연인들이 제가 우스갯소리로 젊은 친구들은 그 전에 이거 동의하지라고 진짜 녹음하는 친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요즘 분위기 각서 쓰고 실제로. 네. 그럼 이거 실제 지금 적용되는 나라들도 있다면서요? 거기선 어떻게 해요? 근데 그렇게 뭐 완벽히 적용되지는 완벽하게 않죠. 적용하기는 쉽지 않죠. 그게 이제 경향이라는 뜻이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20초 남았는데 2심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노 변호사님. 저는 그냥 무죄 계속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백 변호사님. 저도 계속 대법원까지 무죄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하나 짚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어떤지 이해가 됐어요. 왜 이렇게 되는 건지에 대해선. 하지만 김지은 씨 측은 굉장히 불만이 크다는 것,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는 것 같이 전해드리면서 오늘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하튼 노 변호사님 생일 축하드리고요. 고맙습니다. 훈훈한 마무리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73년) 전 오늘 이 땅에 봄이 찾아왔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선발대가요 오늘 출발한다 그래요. 진짜 봄은 통일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봄, 그 봄이 어서 빨리 오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73주년 광복절 아침에 함께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지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